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우리나라 한화의 레드백이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제치고 호주 장갑차 교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와는 2차 이행 계약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소식, 그리고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왔습니다. 일단 2달 전 정도에 센터장님과 이 레드백 장갑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희망 쪽에 방점을 찍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희망이 현실이 됐습니다. 호주 정부 발표를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호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7월 27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를 선정을 했고 그 물량은 약 129대 그리고 예산 규모로는 약 최소 2조 원 정도가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라는 게 좀 용어가 좀 생소하죠. 조금 더 설명드리면 경쟁 입찰에서 최종적인 계약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뭐 제안서뿐만 아니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돌발 상황만 없으면은 최종 계약으로 가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해 발표가 되어야 했었던 사업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7월 말에 발표가 됐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좀 기다렸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구비구비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일에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그 호주 장갑차 복선을 역수입하겠다 뭐 이런 제안까지 내놓으면서 사실은 독일이 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독일을 제친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세계 장갑차 시장, 차세대 장갑차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어떤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한화에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가 2018년도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차세대 장갑차의 개념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관심이 좀 적은 시기였고 미국조차도 차세대 장갑차 사업을 계속 한 2번에 걸쳐서 실패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앞으로의 추세를 예상하고 5년 전부터 거기에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그런 노력을 해왔다는 게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그러면서 동시에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차세대 장갑차가 가져야 될 구체적인 성능, 거기에 맞는 최첨단 기술에 적용된 어떤 그 구성품이라 이런 것들을 세계 각국에 그걸 조사를 해서 통합을 한 겁니다. 모듈식으로. 예를 들면은 거기에 나오는 기관포, 장착되는 기관포 같은 경우는 미국산이고요. 또 저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제입니다. 농동방어 체계도 이스라엘제고 그리고 궤도 같은 경우는 고무로 돼 있는데 그건 캐나다제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최첨단 구성품들이 체계에 통합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철저하게 이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해서 경쟁에 이긴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라인메탈이 그야말로 사활을 걸다시피 해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복서 장갑차를 역수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했는데 저희 이제 레드백 장갑차도 그러면 강판을 호주산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고 또 호주군이 바라는 대로 방호력을 최대한 보강하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성능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어떤 약간의 이윤적인 감소가 되는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세계 방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서 끝까지 노력했고 그것이 결국 이제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독일 링스, 그러니까 라인메탈사와 굉장히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따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격 면에서 좋았던 건지 혹은 어떤 성능 면에서 좋았던 건지 이런 좀 호주 군 입장에서 방점을 찍은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다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는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차세대 장갑차 요번에 나온 것은 이제 링스 장갑차지만은 독일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신형 장갑차의 가격이 굉장히 너무나 지나치게 고가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측면에서 레드백 장갑차가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이 네.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호주군 육군에서 이걸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우리가 레드백 장갑차를 쓰고 싶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성능 측면에서도 라인 메탈의 링스보다 뭐 고객의 입장에서 더 훨씬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니까요. 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뭐 증거는 없겠죠.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네. 레드백 장갑차란 어떤 장갑차인가, 어떤 네. 걸 갖췄길래 이렇게 호주를 뚫었는가, 네, 좀 궁금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레드백 장갑차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K21 장갑차, 우리 국산 장갑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체에 K9의 파워팩을 장착하고 거기다가 첨단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장갑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브래들리 장갑차, 그것보다 한 세대가 더 앞선 장갑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설명해 볼까요? 브래들리 장갑차는 기관포가 25mm입니다. 그런데 레드백 장갑차는 더 늘어난 30mm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대전차 미사일도 토 미사일을 이제 브래들리 장갑차는 장착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그게 이제 크게 공격력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요. 기동력 측면에서도 브래들리 장갑차가 한 700마력 정도 대가 됩니다. 근데 이 레드백 장갑차는 42톤이기 때문에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약 1000마력 정도의 파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도 야간에 카메라의 그 영상만 보고도 조정할 수 있도록 아이언 비전이라는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고무 궤도로 장착이 돼서 진동이나 이런 것 또 연료 소모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아주 안정감 있는 기동이 가능한 이런 그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차든 장갑차든 방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갑을 보강하고 또 능동 방어 체계를 장착을 해서 대전차 미사일까지도 방어할 수 있고 대전차 지뢰까지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공격력, 기동력, 방어력이 브래들리 장갑차보다 한 1.5배 또 한 세대 앞선 그런 성능을 가진 장갑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센터장님이 그 과거에 이 사업에 이제 진입할 때까지만 해도 차세대 장갑차, 차세대 전투 기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 시장에 대해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그 최첨단 무기들을 모듈처럼 이렇게 조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기술이 좀 어려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어떤 안보 환경이나 작전 환경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성능이나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 성능에 다 맞추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모든 기술을 다 개발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차나 장갑차의 시스템은 통합하되 거기에 주요 구성품은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아주 우수한 성능의 구성품을 장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합해야죠. 여기서 통합이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장갑차나 전차에 붙인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 전자적으로 통합이 돼야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상으로 다 통합이 돼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결코 작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독일이나 저희 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는 처음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 통합을 모듈식으로 한다는 것이 결코 낮은 기술이 아니고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데서 의미가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5년간의 좀 그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업이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2018년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4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레더백과 링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야 우리나라가 드디어 라인 메탈과 당당하게 경쟁하는 거야? 뭐 이런
굉장히 그 선정된 것만 하더라도 자부심을 가진다 뭐 이런 분위기가 네. 있었죠. 그 후에 이제 2020년도에 시제품을 가져가서 테스트를 하고 2021년도에 그것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야 됐죠. 근데 발표가 계속 늦어졌습니다. 네. 근데 2022년도에 호주 정부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방 전략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한 2, 3개월 전에 국방 전략을 검토해 보니까 물량이 너무 많다. 467대를 129대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이제 거의 힘들겠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이제 그 선정 결과로 레드백이 선정이 된 겁니다. 네. 예. 사실은 뭐 좌초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네. 굽이굽이 여러 변수들을 맞이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호주를 뚫었는데 네. 이게 호주를 뚫었다는 그 의미 말고 앞서서 네. 이제 이런 기술을 보여줬다 또 이런 네. 의미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이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 해주셨었거든요. 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 레드백 장갑차가 드디어 차세대 장갑차 시장의 선도 모델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3개 정도의 선도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번에 독일에서 만드는 링스가 네. 지금 헝가리와 지금 계약이 체결돼서 작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양산해서 배치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두 번째는 미국의 지난번에 우리가 토의했던 그 OMFV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장갑차는 2027년도, 28년도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백 장갑차가 이제는 호주에 선정됐기 때문에 네. 레드백 장갑차가 배치되는 시점이 2027년이나 28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3개의 장갑차 모델이 차세대 장갑차의 세계적인 선도 모델이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선점이 됐다는 거죠. 네.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레드백 장갑차는 최초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된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국내에서 먼저 우리 이런 장갑차가 필요합니다 하면 그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고 그것을 또 부가적으로 수출하는 이런 네. 개념이었죠. 근데 이것은 아예 수출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른 방산 회사들도 이번에 레드백이 성공했잖아.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보자. 이런 어떤 자신감과 도전 뭐 이런 어떤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차세대 장갑차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있죠. 유럽이나 이런 방산 수출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레드백 장갑차는 지금 우리 한국군도 차세대 장갑차를 지금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방 부대에서도 일부 지금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레드백 장갑차를 우리 한국에 맞게 우리나라에 맞게 최적화시켜서 아마 차세대 장갑차로서 전력화가 될 겁니다. 네. 4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단 K 방산 시장이 이제 넓혀진 상황에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무기 쇼핑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K 방산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3번 의미도 굉장히 네, 큰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폴란드도 이 레드백 장갑차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폴란드는 지금 보르숙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차세대 장갑차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장갑차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은 이제 레드백 장갑차를 참고할 것이고 또 아직은 뭐 폴란드 측에서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은 네. 여러 가지 이제 동유럽 쪽에서 장갑차 교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를 포함해서 동유럽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 레드백 장갑차가 수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폴란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폴란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8월 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초에 그 우리나라를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2차 그 무기 수출 계약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마침표가 찍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1차 계약과 2차 계약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정리를 네. 좀 부탁드릴게요. 1차 계약은 작년에 7월 달에 먼저 총괄 계약이라는 게 먼저 했죠. 전체적인 큰 범위에서의 합의를 하는 사항이었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1차 이행 계약이라 그래서 작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이행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23억 달러 규모
그래서 K2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그 다음에 이제 천무 218문, 그리고 FA50 경공격기 48대 이렇게 수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22년도 전체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한 겁니다. 그게 한 17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폴란드가 단기간에 안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많이 무기를 확보한다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 이행 계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목적은 뭐냐면 폴란드의 방위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래서 이번에 2차 이행 계약에는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뭐 현지 생산이라든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2차 이행 계약에서는 폴란드 그래서 뭐 현지 생산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좀 큰 이슈로 국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1차 때도 알고 보니 상당히 폴란드에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 가지고 판매를 했다. 무기를 판매를 했다. 그런데 2차 때 또 비슷한 수준을 요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볼게요. 2차 이행 계약은 현재까지 정리된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한국에 90억 불 규모의 무기를 주문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그 중에 이제 현지 생산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규모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90억 달러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추정하기로는 뭐 K2 전차 약 150대에서 200대, K9 자주포 뭐 100문에서 200문 정도, 그리고 천무 50문에서 약 100문 정도 사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금융 지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방산 수출에서 금융 지역은 일종의 국제 거래에서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생소하게 느끼느냐? 우리는 미국과 주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죠. 그래서 굳이 차관을 빌리지 않더라도 바로 대금을 지불하니까 미국과 그런 어떤 금융 지원이나 이런 사례가 없는 겁니다. 미국과 프랑스나 미국과 독일과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런 선진국이 아닌 경우에 무기를 수출하는 경우 대부분이 이런 금융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설명드릴까요? 2002년에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F-16 48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규모가 약 39억 달러였거든요. 전액을 15년 거치로 금융 지원을 해줬습니다. 폴란드가 이집트에 라팔 전투기를 약 30대 정도 지금 과거에 수출을 계약을 했거든요. 이때도 규모가 약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 85% 이상을 프랑스가 금융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국제 방산 시장, 수출 시장의 대체적인 관행으로 지금 정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미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관행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좀 설득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세계 신용평가기관에서 폴란드의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한 걸 보면요. 중간 이상입니다. 어퍼 미디어 그레스라 그래서 그레이드라 그래서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뭐 문제가 된다거나 뭐 상환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도 지금 국방 예산을 거의 뭐 1, 2년 사이 2배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절하게 또 원래 최초에는 조금 훨씬 더 컸던 규모에서 또 상당히 좀 적절한 규모로 또 협상을 통해서 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다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협상을 해 나가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현지에 공장을 지어라. 또 우리 기술을 좀 이전해라. 우리 이제 폴란드에서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치는 장사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폴란드에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가면서 협상에 임해야 될지 금융 지원은 차치하고서라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계약은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그 디테일한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일정 부분 기술 이전
뭐 현지 생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지 생산을 할 때 어느 부분만큼 어떤 비율로 현지 생산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현지 생산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구성품 중에 어떤 구성품을 현지 생산하고 어떤 구성품을 우리나라 생산해서 그쪽에 가져가서 조립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다 디테일하게 협의가 돼야 되는 네.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일정 부분 기술 이전이 불가피하더라도 우리가 꼭 이전을 해서는 안 될 기술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원래 그 고추장 맛은 며느리도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것과 이전하기 어려운 것 이런 부분을 잘 가려서 구분해서 해야 되고 그것이 계약서에 반영이 돼야만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가 이익에도 부합되고 유럽의 어떤 방산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계약서에 꼼꼼하게 우리도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네. 이제 아주 잘 녹여서 그 적어 놓아야 나중에 맞습니다. 좀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이제 그 2차 계약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렇게 협상이 완성이 되고 나면 수출되는 무기들이 1차보다는 더 성능이 좋아져서 간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원래 그렇게 이제 1차와 2차에서 성능 차이를 좀 두면서 원래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이 좀 특별한 사례인 건가요? 앞에서 설명드린 폴란드 입장에서 이제 첫 번째 계약은 시급성의 문제였기 네. 때문에 현재 성능으로 도입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는 방산 기술 발전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K2 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방호력을 더 향상시키는 걸 그 폴란드 측에서 요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더 늘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중량이 뭐 55톤에서 한 60톤 가까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수 장치, 다시 말해서 이제 주행할 때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현수 장치를 개량을 해서 지금 추가한다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능동 방어 장치를 장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한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독일의 PGH-2000에 대비해서 저희가 딱 하나 약간 부족한 게 뭐냐면 발사 속도였습니다. 그게 분당 6발에서 8발이 최대 발사 속도였는데 PGH-2000은 한 거의 10발 정도 되거든요. 요번에 개량을 통해서 K9A2로 개량을 통해서 발사 속도를 저희도 그 정도 수준까지 10발까지 네. 올린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탄두만 이제 자동 장전이 되도록 돼 있는데 장약까지 다 자동 장전 장치를 개발을 해서 이제는 5명이 아니라 3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뭐 이거는 PGH-2000보다 더 뛰어난 네. 성능입니다. 이렇게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A50 그 PL이라 그러죠. 폴란드형도 지금 12대는 그냥 기본형을 추출한 것이고 그 후에 지금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뭐 에이사 레이더, 네. 이제 디지털화된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또 공중 급유 장치를 장착해서 폴란드가 영토가 넓고 국경선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작전 환경에 최적화하는 물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48대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면서 폴란드는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도 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술력 또는 현지 생산 이런 걸 이제 네. 실현하겠다는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파트너로서 동유럽 지역의 방산 시장을 개척하는 협력 관계다, 협조적인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희 현지에 맞게 이렇게 성능을 개량을 해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그 요구사항을 많이 요구하지 말고 우리도 요만큼은 양보를 할 테니 요만큼은 너희도 좀 양보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좀 성능도 그런 카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디테일한 협상 과정에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보면 그 2달 전에 센터장님이 레드백 장갑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른 분들 좀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하실 때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좀 아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또 그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금융 지원 해가면서 원래 관행이다 보니 해가면서 무기를 수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 그 네. 방산 업계에선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레드백 장갑차도 5년 공여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것을 개발해서 배치까지 또 5년 내지 10년이 걸릴 겁니다. 네. 10년 내지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요. 또 이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면서 네. 큰 그림을 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또
최선의 어떤 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네. 또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또 설득력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결국 방위산업의 특징인 네, 것이죠. 네. 그렇네요. 일단 호흡이 긴 사업이다 보니 네. 우리도 변수에 좀 잘 대처를 해가되 희망을 네. 잃지 말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일단 레드백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좀 방점을 찍은 것 같고요. 알게 된 것 같고요. 네. 폴란드도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